안녕하세요. 황상희 약사입니다. 오늘은 제9강 한약제제 및 다이어그래밍을 통해서 한약제제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격적으로 한약제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현재 어떤 한약제제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약국에서는 예전에 이제 직접 다려서 이렇게 포장 판매를 했었습니다. 한약제제를. 근데 이제 그 한약 조제 자격이라는 것이 생기면서 한약 조제 자격이 없는 약사는 직접 이렇게 한약 제제를 다려서 판매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규정에서 보면 한약사 및 한약 조제 자격이 있는 약사가 100가지 처방에 대해서 탕제로 직접 다려서 판매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100가지 처방은 관련 고시에 쭉 리스트업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한약 제제로는 판매는 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다려서 액상차 형태로, 즉 이제 따지면 즉석 가공식품 제조업에 해당이 될 수도 있는데요. 약국에서 이렇게 액상차 형태로 약사님들이 만들 수는 있습니다. 쌍화탕이 아니라 이제 쌍화차 이런 식으로, 이거는 불법적인 것이 아니라 약사님들이 할 수 있는 이런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하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가령 약국에서 홍삼을 다려서 판매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가능한 부분이고요. 다만 한약 제제는 한약 조제 자격이 있어야 하고 또 100가지 처방 내에서만 한다는 것이 이제 법적인 테두리에서의 어떤 업무라고 하겠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메이지 유신을 지나면서 탕제가 없어졌죠. 그리고 중국도 탕제 대신에 다양한 제형의 새로운 한약 제제들이 신약 수준으로 개발되어서 지금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탕제는 사실은 전통적이고 가장 쉽게 만들 수 있고 직접 만들 수 있고 이런 어떻게 보면 간의 수공업적인 형태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런 전통적이고 하지만 어떤 비주류의 어떤 한 형태가 되어 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이 제품 탕제 같은 경우는 이제 일반 의약품 형태로 이렇게 직접 제약회사에서 만들어서 나오는 제품들이 많고요. 특히 이제 계절의약품으로 감기약으로 특히 꾸준히 판매가 되는 제품군 중에 하나라고 하겠습니다. 이건 일반 의약품이죠. 그래서 한약제제에 다른 일반 의약품 성분이 복합된 성분들도 있고요. 다양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공식품 형태도 탕제 형태로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다양한 약국 전용 학회 제품의 형태로도 나오고요. 그리고 이렇게 제약회사에서도 이런 액상차 형태로 나오는 제품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학회 제품들 같은 경우는 적응증 명시가 없기 때문에 상담을 통해서 판매해야 된다는 이런 단점이 있겠지만 거꾸로 약국에 가야만 구매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메리트도 있다고 하겠습니다. 한약제제는 또 과립제나 환제가 많죠. 사실은 이 과립제 형태는 탕제가 없어지면서 대체제로서 나온 것이 과립제인데요. 실제로 이 과립제 같은 경우는 한때 굉장히 많이 판매가 되었는데 지금은 좀 많이 판매량이 줄어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과립제 같은 경우나 환제 같은 경우는 이제 복약 수능도가 중요한데 특히 과립제는 이제 따뜻한 물에 타서 차처럼 마시는 것이 아주 좋은 어떤 복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조제형 과립제가 특히 이제 물에 잘 녹고 좋은데요. 이 조제형 과립제는 일반 의약품으로 품목이 되어 있고 물론 한약제제긴 하지만 그래서 약사라면 누구나 한약 조제 자격증이 없더라도 약사라면 누구나 직접 이렇게 조제해서 판매가 가능하고 이 봉투에 요 조제 포지에 약국명을 인쇄를 해서 어떤 브랜드화 할 수 있는 이런 메리트가 있는 제품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렇게 이제 기성화된 과립제나 환제들도 있고요. 이렇게 개별 판매도 가능하고 소포장 형태도 있고 이런 스틱 형태로 계량된 형태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제품마다 조금씩 품질 차이가 있을 수는 있는데 과립제는 1차적으로 물에 잘 녹는 제품이 좋다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캡슐이나 정제, 연조 X 형태로도 제품들이 많이 나옵니다. 은교산이나 배농삼급탕, 그리고 정이산처럼 이제 이런 캡슐 형태, 그리고 알약 형태, 연조 X 형태들 다양한 형태들이 있어서 판매도 용이하고 환자들도 복양 수능도도 좋고 이렇게 해서 몇 가지 제품군들은 꾸준히 생산되고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최근에 온라인 직구가 굉장히 이제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데 의약품도 마찬가지고 한약제제 역시도 사이트에 들어가면 일본 한약제제뿐 아니라 일본에서 판매되는 약국 제품을 온라인으로 직구를 할 수 있는 이런 루트들이 다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시사하는 바가 많다고 하겠습니다. 잘못하면 이제 국내 시장이 점점 이렇게 악화되는 측면이 될 수도 있고 거꾸로 생각하면 국내 제품 역시도 해외에 판매할 수 있는 이런 어떤 경로가 될 수도 있고 어쨌거나 예를 들면 이제 일본 이런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예를 들어서 승마 갈근탕이다 하면 42포에 우리 돈으로 72,000원이니까 한 포에 700원 정도 배송비는 이 정도 붙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한번 약사님들에 대해서 궁금하시면 한번 들어가 보면 시장 현황을 한번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예로 이제 쯔무라제약 같은 경우는 일본에서 이제 한방 과립제가 보험이 되면서 굉장히 급성장한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나라 역시도 이제 한방 과립제가 보험이 적용이 되면서 그나마 한방 제약 회사들이 좀 명맥을 이어가고 있는데 일본에 비하면 아주 미비한 수준이라고 하겠습니다. 약국 OTC로서의 한약제제는 굉장히 악순환에 빠져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의약분업이 되면서 조제 중심으로 이제 약국의 업무가 좀 많이 바뀌면서 일반 약 판매량이 줄고 특히 한약제제는 더더욱더 조제라든가 여러 가지 상담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약제제 판매량이 줄고 그래서 생산량과 주문량이 같이 줄면서 또 원가 상승으로 인해서 생산 단가는 상승하며 하고 제품 개발 능력은 또 한약제제 회사들이 광동이라든가 한국신약 몇 가지 좀 몇 군데 큰 기업 말고는 연구개발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면서 품질은 정체되고 또 생산 단가, 판매 단가는 상승하고 또 품목은 점점 감소하면서 이게 악순환에 빠져 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중약으로 해서 중성약이라고 하죠. 중성약으로 해서 다양한 원료, 임상을 바탕으로 해서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고, 일본은 또 칸포약이라고 해서 보험 처방이 이제 많이 되고,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한의사가 없는 대신에 일반 이제 의사들 중에서 일정 과정을 수료를 하면 이제 한약 제제를 처방할 수 있는 이런 자격을 주어지는데요. 그래서 일반 의사들이 전문의약품과 같이 병행해서 이제 한약을 이제 사용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보험 처방이 되고 그리고 일본 특유의 어떤 기본적인 어떤 기술력으로 인해서 품질이 좋고 그리고 복용 편의성도 좋은 제품들, 다양한 제형들의 제품들이 많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2000년대 들어서면서 한약제제 과학화 사업을 꾸준히 해왔는데 사실 상당한 성과가 있었지만 실제로는 이 한국의 대한민국의 한약제제의 어떤 뚜렷한 정체성이 없이 약간은 실패한 정책이 되어가고 있다라는 안타까운 현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어떤 다양한 어떤 제형을 개발하면서 복용 편의성과 판매 용이함을 좀 추구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실제 한약 소비 실태 조사를 보면은 한방병원이나 한의원 같은 경우 그리고 일반 한방 요양병원 같은 경우에 당기수산, 오적산이 많이 쓰입니다. 당기수산은 이제 타박상이 났을 때 멍을 제거하는 역할을 주로 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교통사고 환자한테 쓰는 가장 1차적인 제재가 단기수산입니다. 이것은 이제 한방병원에서 교통사고 환자를 보험으로 해서 어떤 치료할 수 있게 되면서 나타난 현상인데요. 그리고 오적산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적으로 노인성 질환에 1차적으로 많이 쓸 수가 있습니다. 신경통에도 쓸 수 있고, 위장장애가 있을 때도 쓸 수가 있겠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교통사고 환자나 한방요양병원에서 쓰는 제재를 빼고 나면 실제 치료제로서의 한방제재, 한방약의 어떤 활용도는 굉장히 저하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건 이제 한의원 한방병원에 대한 내용이고요. 약국으로 오게 되면 약국은 이제 갈근탕, 이 한방병원과 아주 그 양상이 굉장히 달라집니다. 갈근탕, 소청룡탕, 쌍화탕, 은교산, 맹문동탕 이런 이제 제재들인데 따지고 보면 이런 제재들은 조제용으로 나온다기보다 기성 제재들 한방제약회사에서 만들어낸 이런 포로된 기성 제품의 판매 위주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약국 OTC로서의 한약 제재는 굉장히 많은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그 활용도가 굉장히 떨어진 측면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 단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하겠는데요. 단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약에 대한 거부감은 어떤 다양한 제형의 제품을 활용하는 방법, 그리고 이 가성비의 문제는 일반의약품과 병용 사용을 하면서 효과도 높이면서 가성비 부분도 어느 정도 좀 상쇄를 시키는 이런 방법적인 면들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복용할 때 특히 과립제 같은 경우는 그냥 맨입에 털어 넣는 것보다 따뜻한 꿀물이나 다른 차에 타서 이렇게 복용하는 것이 복용 그 수능도 좀 높아지고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드실 때 따뜻한 물에 녹여 드세요, 또는 꿀물에 타서 드세요, 이런 식으로 복약 지도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조제 시 이제 과립제 조제 시 시간이 소요되는 것은 다빈도 제제들, 우리 약국에서 맞는 이런 제제들은 미리 조제를 준비를 해서 별도 포장을 해서 이렇게 판매하는 방법도 좋겠습니다. 이렇게 판매하시는 약사님들이 꽤 많으십니다. 그런 이제 노하우를 통해서 이렇게 조제 부분도 좀 단시간에 효율적으로 한약 과립제를 판매할 수 있는 이런 방법도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상담에 대한 노하우가 필요하다라는 거는 좀 공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제가 이제 계속 고민을 하는 것은 한약 제제를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환자도 이해하기 쉽고 판매하고 상담하시는 약사님도 쉽게 그 한약 제제를 이렇게 권하고 맞는 한약 제제들을 권해서 공급해 드릴 수 있는 방법, 그래서 플로우 차트라던가 여러 가지 다이어그램을 활용한 방법을 제가 계속 고민하고 고안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조금 더 쉽게 접근해서 조금 더 효과적으로 한약 제제를 이제 환자분들한테 판매를 할 수 있는 방법들 제가 계속 고민을 하고 있고 약사님들한테 또 공유를 같이 하고 고민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수급 불안정의 문제는 좀 어렵죠. 전체적인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약국에서 한약 제제를 많이 사용을 한다고 하면 수급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겠죠. 다만 이제 약국에서 자꾸 사용량이 줄면 악순환이 이제 이렇게 생기게 될 수밖에 없겠습니다. 한약 제제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제 앞에서 계속 드렸던 얘기지만 조금만 더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조제용 한약 과립제를 활용을 하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첫째는 이제 한약 제제를 이렇게 혼합해서 조제할 수 있는 조제가 가능하다라는 것. 두 번째는 우리 약국만의 브랜드화를 할 수 있다라는 것. 그렇게 해서 이제 단골 환자를 확보할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이렇게 직접 조제해서 하다 보면 어떤 한약에 대한 노하우가 자연스럽게 축적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일반 의약품과 같이 병용을 해서
효능도 높이고 이제 객단가도 매출도 상승시킬 수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다양한 제품에 다양한 제형의 제품, 그래서 복용 편의성도 높이고 복약 순응도도 높이고 판매도 용이할 수 있게 다양한 제형을 활용하는 방법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만성 질환이나 난치성 질환, 난치성이라고 해서 꼭 중증이 아니라 경증, 특히 피부 질환이라든가 반복되는 여러 가지 질환들 중에 병원에서 딱히 해결해 주지 못하는 그런 질환들이 있죠. 이런 것들에 대한 치료 가능성도 있다. 물론 이제 조금의 경력과 노하우가 필요하겠지만 그건 계속 약사 생활을 하시면서 쌓아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한테는 해결을 어떻게든 해주어야 하는 것이 약사로서의 권리이자 의무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예, 이거는 참고 사항이고요. 다음은 이제 한약제제 그 비교 분석 예시인데요. 요거는 제가 앞에서도 몇 번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기도 한데 잠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약제제를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가 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가 이렇게 유사한 그런 그 기관지에 사용되는 이런 제품들의 한약 본초의 구성을 비교를 해서 그래서 한약제제 성분 본초를 비교를 하고 그리고 효능 효과를 비교를 해서 그리고 비교 포인트를 이렇게 정해서 그 비교 포인트에 따라서 그 적응증의 차이를 구분하는 방법으로 접근을 하면 굉장히 빠르고 효율적으로 이제 한약제제를 사용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앞선 강의를 참고를 하셔도 되고 강론에서 질환별 강의를 할 때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뭐 똑같은 내용인데요. 그래서 이 기관지, 감기나 기관지에 사용되는 한약제제들을 비교할 때 첫째는 이제 이렇게 마황을 사용하고 있냐. 마황이라는 거는 이제 중추신경에도 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체질에 따라서 조금 가려서 써야 되죠. 그래서 아주 예민한 체질, 특히 뭐 카페인에 예민하다거나 이런 예민한 체질에는 가급적 마황이 들어있지 않은 게 좋고요. 반대로 통상 태음 체질에는 마황이 아주 좋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체질에 따라서는 발한, 땀을 내어야만 몸의 순환이 돌아가는 이런 약간 비만형의 체질에는 마황이 들어가는 게 좋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마황을 넣느냐 안 넣느냐, 그 다음에 또 청열제를 썼느냐 안 썼느냐. 청열제 같은 경우는 이제 열을 내린다 또는 항균 항바이러스 작용이 있다 또는 항염증 작용이 있다라고 이렇게 보죠. 그래서 똑같은 증상이라도 염증성, 발열성이 있느냐 뭐 이런 걸 가지고 청열제 사용 유무를 가지고서 이 제제의 특징을 또 살펴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기관지에 작용하는 성분들, 열담, 화담, 천식약들. 그래서 기본적으로 대부분 이 기관지, 감기 기관지에 사용하는 약들은 이렇게 청열화담이나 오나한담, 지혜평천처럼 폐기관지에 직접 작용하는 약제들이 많이 사용이 됩니다. 여기서 이제 보기제, 보혈제, 보음제인데요. 특히 보기제가 많이 사용이 되면 이 약제는 어느 정도 체력이 좀 떨어진 사람, 신진대사가 많이 약해진 떨어진 사람한테 사용을 하겠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비교 포인트를 통해서 이 한약제제, 이 방제, 이 제제의 특징을 조금 비교할 수 있는 포인트를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 부분도 나중에 강론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실용적으로 프로토콜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요거 이제 유사한 그 효능에 사용되는 한약제제들을 비교를 하는 것인데요. 갈근탕과 인삼패독산입니다. 제일 큰 차이는 갈근탕은 이제 마황이 사용이 되어 있다. 인삼패독산은 마황이 없고 대신 인삼시효가 사용되어 있다. 결국은 이제 마황을 쓰기가 조금 어려운 아주 예민하고 허약 체질의 몸살에는 갈근탕보다는
인산폐독산을 쓴다.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구분할 수가 있겠습니다. 감기 몸살에 대해서 이 갈근탕과 인산폐독산을 구분하는 것이 아주 간단하지만 그래도 부작용을 줄이고 효능을 높일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죠. 이게 어떻게 보면 간단하지만 바로 약사로서의 전문성이라고 하겠습니다. 아주 쉬운 내용이지만 또 모르면 잘못 쓰면 부작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약을 쓸 때는 저희가 부작용을 항상 염려를 하죠. 그래서 부작용이 최소화되고 효능이 높일 수 있는 방법으로 항상 고민을 하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떨 때 갈근탕을 쓰고 어떨 때 인산폐독산을 쓰느냐라고 하는 것이 대표적인 예라고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제가 한약 제제를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렇게 고안한 방법이 바로 이 다이어그램입니다. 그래서 이 본초의 분류에 따라서 이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한약 제제의 구성을 조금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그래서 해표제, 청열제, 거슴약, 그다음 신경안정제들, 그다음에 혈과 관련된 거, 지혈활혈제들, 보양제들, 그리고 기관지 사용되는 것들, 그리고 위장관에 사용되는 이런 본초의 분류에 따라서 이걸 근거로 해서 이제 제가 다이어그램을 작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몇 가지 이제 통계에 대한 내용인데요. 뭐 간단하게 약방의 감초다. 감초는 실제로 굉장히 한약 제제에 아주 많이 쓰입니다. 감초, 복령, 작약, 대추 이런 식으로.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한약 제제들에는 이런 몇 가지 그 본초가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이 감초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면 사실은 감초에 대한 오해가 좀 많습니다. 위알도스테론증이라고도 하고 심지어는 감초는 스테로이드 아니냐라고 말을 하기도 하는데요. 사실은 좀 감초 입장에서는 좀 억울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 위알도스테론증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1950년대에 이제 많이 보고가 됐는데요. 그 1950년대라고 하면 사실은 스테로이드가 개발이 돼서 굉장히 신의 뭐 약물이다 이런 식으로 추앙받으면서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던 시기입니다. 근데 이 감초에 들어있는 이제 글리시리진 성분이 사실은 이 스테로이드 성분의 배출을 조금 방해하는, 체내 배출을 조금 방해하는 이런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테로이드를 워낙 많이 쓰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감초를 복용했던 환자들이 스테로이드 배출이 원활하지 않으면서 이 스테로이드 독성이 나타났던 것인데요. 그래서 왜 스테로이드 독성이 나타났느냐라고 해보니까 감초를 먹었더라.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스테로이드가 주범이고 감초는 억울하게 그 옆에서 이제 어떤 그 독성의 원인으로서 이제 오해를 받은 것인데요. 그것이 위알도스테론증이라고 해서 이제 마치 감초가 스테로이드 작용을 하고 한약 제제의 효능이 스테로이드 그 식물성 스테로이드 감초의 효능이다라고 이제 이렇게 좀 너무 와전된 이런 측면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감초라고 하는 것이 비정상적으로 감초를 많이 먹는 그런 뭐 사람들이 있었던가 봐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스테로이드와 어떤 스테로이드 배출을 막으면서 생겼던 그런 문제들이었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특히 피부과라던가 아니면 외과에서 염증이 심할 때는 스테로이드를 쓰기 때문에 만약에 감초가 들어간 한약 제제를 써야 된다고 할 때는 반드시 이 환자가 피부과 환자면 스테로이드 복용 여부를 확인을 해서 가급적이면은 감초 함량이 적거나 감초가 들어있지 않은 제제들, 사실은 일반 한약 제제에 들어있는 감초의 수준은 이게 위알도스테론증을 일으킬 만큼의 양은 되진 않습니다. 굉장히 소량이지만 어쨌거나 저희는 허가사항이나 주의사항에 그런 용어들이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만약에 신장 투석을 하는 환자라거나 신장 기능이 현저히 떨어져 있는 환자도 마찬가지 감초를 조금 사용을 주의하는 것이
감초뿐 아니라 모든 약물 다 주의를 해야겠죠. 어쨌거나 감초가 문제가 되는 것은 스테로이드를 함께 복용할 때다라는 것을 항상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효능 분류별 이제 작용 빈도인데요. 이제 보기제가 종류는 많지는 않지만 굉장히 한약제제에서 많이 사용이 됩니다. 이 말은 기본적으로 한약제제의 어떤 병증이라고 하는 것이 신진대사가 떨어져 있다. 우리 몸의 기본적인 대사작용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기초대사 증진의 목적이 있다라는 것. 그리고 해표제. 해표제는 뭐 특히 마황이나 갈근이나 시오 이런 것들이 해표제인데요. 이 해표제는 여러 가지 목적으로 쓰입니다. 해열작용으로도 쓰이고 진통작용으로도 쓰이고 항균, 항바이러스 작용으로도 쓰입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폐경락에 많이 작용을 하는데 이 얘기는 사실은 사람의 어떤 일상적인 질병에서 가장 많은 것이 이제 기관지 질환이죠. 그래서 이 기관지 질환에는 기본적으로 해표제를 사용을 하게 된다. 물론 기관지 자체에 작용하는 약제들도 있지만, 예. 그리고 그 다음 이제 청열제. 청열제 같은 경우는 이제 열을 내린다, 혈압을 낮춘다, 항균, 항바이러스, 그 다음 진정작용을 한다라는 이제 측면이 크고요. 그리고 이제 간에 주로 작용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본초의 특징에 따라서 이제 사용 빈도가 조금씩 다른데 그 사용 빈도에 따라서 사람들의 질병 양상을 좀 판단해 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부분 그냥 참고사항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본초에 대한 이제 간단한 효능을 본초 분류별로 간단하게 정리를 해본 것입니다. 해표제 같은 경우는 따뜻한 성질의 신혼 해표, 계지나 마항이나 세신처럼, 그리고 서늘한 성격의 갈근이나 시오 같은 경우, 그리고 이제 마항은 함유 여부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몇 번 드렸고요. 청열제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종류가 많습니다. 차가운 성질, 차갑다고 하는 것이 이제 대사 항진된 것을 좀 조절해 준다. 그리고 염증을 좀 억제를 해 준다. 항균, 항바이러스 작용을 한다. 그리고 어떤 약간의 이제 이완 작용을 해 준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기제 같은 경우는 이제 혈류 개선을 해준다, 위장관 운동을 촉진을 해준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각 본초마다의 아주 기본적인 효능들이 있고요. 그리고 개별 본초마다 또 특징적인 효능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류상으로 이렇게 나누어지고 이런 본초들을 조합해서 한약제제가 구성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고삼약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이제 수렴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분비선을 억제를 해서 과하게 땀이 나는 것을 좀 막아주는 역할, 그리고 과민 반응을 좀 억제해준다.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효능들이 본초 분류별로 나뉘게 되겠습니다.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한약제제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요건 이제 제가 만들고 소개해드리는 이런 다이어그램을 통한 이런 패턴적인 이해라고 하겠습니다. 해표제 같은 경우는 보시다시피 이제 파란색은 신량 해표약이고 이제 붉은색은 신혼 해표약인데요. 붉은색은 이렇게 따뜻한 성질, 파란색은 이렇게 서늘한 성질,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청열제 같은 경우는 아주 종류가 많습니다. 근데 보시다시피 대부분 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요 바깥쪽으로 갈수록 아주 차가운 성질, 안으로 갈수록 뜨거운 성질인데요. 극단적으로 차가운 성질의 약제들이 많습니다. 위장관에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때 차갑다라는 것의 의미와 생리학적 의미, 한방에서도 따뜻하다는 것의 생리학적 의미를 한번 대강 보면요. 차갑다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차다, 체온을 내리는, 체온을 저하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다. 그리고 염증 자체가 발열을 이제 유발하는데 염증을 억제한다. 그리고 혈압을 내린다. 또 신경을 좀 완화시킨다. 그리고 이제 분비액을 증가시킨다라는 이런 정도의 의미가 있을 수가 있고요. 따뜻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혈관 운동을 촉진을 시킨다. 혈류를 개선해 준다. 그리고 표피에서는 발산을 촉진한다. 발환작용을 한다.
그리고 분비작용을 촉진을 해준다. 그리고 전반적인 대사를 촉진을 해주고 또 면역력을 증가시켜준다. 이런 어떤 의미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약 본초에서 특히 이건 차가운 성질이다, 따뜻한 성질이다라고 했을 때 이게 생리학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한약재제 이해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이제 활혈거 지혈약, 이제 혈과 관련된 것인데, 혈과 관련된 것은 기본적으로 간과 비장에 많이 작용을 합니다. 이거는 생리학적인 것과 굉장히 매칭이 되죠. 비장 같은 경우는 물론 면역과도 관련이 되지만 비장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적혈구를 보호를 하고 또 적혈구를 이제 새롭게 이제 재활용하는 곳이 바로 비장이죠. 비장 같은 경우는 제가 앞선 강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간 문맥 순환에 이제 간 문맥 고혈압이 생기게 되면 비장에 굉장히 많은 적혈구가 쌓이게 되는 그런 안 좋은 영향이 있습니다. 비장에 적혈구가 쌓이게 되면 우리 몸에 전체적으로 순환하는 적혈구가 굉장히 안 좋아지겠죠. 뭐 이런 문제들. 그리고 간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혈액 응고 작용, 그다음에 혈액의 항상성 관리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혈액 응고 인자를 조절을 하고 그리고 알부민을 통해서 혈액의 점도를 조절을 하죠. 그래서 간과 비장의 작용을 하면서 이 혈류의 순환을 조절을 하는 것이 바로 활혈거약이고 지혈약입니다. 이기제 온리거한제 같은 경우는 보시다시피 대부분 따뜻합니다. 비위장에 따뜻하게 작용해서 위장 운동을 촉진을 시키고 비위장의 어떤 전반적인 혈류를 개선을 해주는 역할들. 그래서 보통 이기제나 온리거한제는 이제 소화제에 많이 사용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각 본초마다 이런 식으로 패턴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이 패턴의 특징들은 앞으로 계속 제가 별도의 한약제제 강의나 아니면 OTC 강의할 때 계속 소개를 하면서 약사님들께서 어떻게 이거를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또 자료로 만들어서 또 제공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제가 오랜 시간 동안 고민을 해서 만들어낸 자료들이고요. 그래서 제가 만들어서 셀코디라는 회사를 통해서 자료를 생산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약사님들한테 공급을 해드리고 그리고 OTC에서 잘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서 공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약사님들의 어떤 전문적인 역량도 증대를 시키고 한약제제를 환자들한테도 보다 쉽게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자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보혈제에 대해서 조금 더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혈제 같은 게 보시다시피 간에 많이 작용을 하죠. 혈은 기본적으로 간입니다. 그래서 간에 작용을 하고 그리고 비장에도 작용을 하죠. 물론 신장이나 다른 장기에도 작용을 하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은 간과 비장입니다. 보혈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혈을 보충해 준다. 혈이라고 하면 혈액 중에 있는 여러 가지 혈구라든가 단백질, 지질, 호르몬 등등을 의미를 하겠습니다. 적혈구까지 포함해서.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절을 해주고 그다음에 혈액 항상성을 잘 유지를 해주고 그다음에 혈전, 혈액 응고 이런 부분들도 이제 영향을 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거나 전반적인 혈의 작용, 보혈 작용을 해준다. 그래서 주로 이제 부인과 질환에 많이 사용이 되는데 대표적인 게 당기, 이런 숙지왕, 특히 당기가 중요하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악교 같은 경우는 이제 앞선 강의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철분의 공급원 그리고 단백질 콜라겐의 공급원으로서 작용을 한다. 손상된 세포를 빨리 회복시키는 데 도움을 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청혈하담, 오나한담, 지혜청편약 같은 경우는 이제 기관지에 직접적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청혈하담약은 파란색으로 이렇게 차가운 성질을 가지고 오나한담약은 이렇게 따뜻한 성질, 지혜평천약은 크게 따뜻하거나 차갑거나 이렇게 골고루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평천약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단순히 이제 그 민감해진 기침, 천식성 이런 기침에 사용을 한다. 그리고 청열 화담약은 차가운 성질이죠. 말 그대로 발열을 동반한 어떤 기관지 염증에 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오나 한담약은 따뜻한 성질이죠. 그래서 어떤 차가운 공기로 인해서 오는 기관지 질환, 기침, 그래서 주로 이제 냉기 바이러스성으로 오는 아니면 알러지성으로 오는 것에 대한 어떤 증상을 완화시키는 이런 정도로 비교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차가운 것과 뜨거운 것의 어떤 성질들, 그걸 통해서 이 본초가 어떤 효능을 지닐 것이다라는 것을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찬가지 이제 요 방향하습약이나 이기야 온리거한약들 보면 비위장에 따뜻하게 많이 작용을 하죠. 요거 자체가 이제 소화제 계통에 굉장히 많이 쓰인다. 소식제는 말 그대로 소식제는 소화제를 의미를 합니다. 청열제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극단적으로 차가운 이런 본초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차갑기 때문에 간에 작용할 때는 염증, 항염증이나 항균, 항바이러스 작용을 하고요. 특히 간은 바이러스에 굉장히 약한 조직이기 때문에 이런 항바이러스 작용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간에 작용하는 청열제들이 많죠. 심장 같은 경우는 이제 심계항진을 안정을 시켜준다. 너무 오버 액션된 것을 이제 억제를 해준다. 그리고 심근염, 바이러스성으로 인한 심근염에도 이 청열제가 사용이 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위장간에서 위열을 낮춰줄 수는 있지만 거꾸로 이제 너무 차갑기 때문에 설사를 유발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청열약은 이제 사화, 조습, 해독, 양혈, 해서 등으로 이제 조금 더 세분해서 나뉠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열을 식힌다라는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한약제제에 대한 것인데요. 한약제제에서 곽향정기산, 요걸 예로 한번 보겠습니다. 곽향정기산 보시다시피 폐에 따뜻하게 작용을 하고 비위장에도 따뜻하게 작용을 합니다. 비위장에 따뜻하게 작용한다는 것 자체는 허약 체질 또는 몸이 허약해진 상태, 비위장이 좀 냉해진 상태, 혈류 개선이 제대로 안 돼서 비위장이 냉해져 있고 허약한 상태라는 에 이제 사용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폐에 따뜻하게 작용을 한다, 폐 질환이 왔다라는 것을 이제 의미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이제 본초에 분류해서 보면 대체로 소식제는 사용되어 있지 않습니다. 비위장에 작용을 하지만 어쨌거나 이 보기제가 많이 사용이 되었고 그다음에 해표제가 또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기제와 해표제가 같이 사용이 되었다라고 했을 때는 허약 체질의 어떤 몸살 증상에 쓰이겠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폐경락에 많이 따뜻하게 작용을 한다. 기관지 쪽에 염증이 생겼다라고 보시면 되고, 비위장에 따뜻하게 작용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혈류 개선을 하고 위 운동을 촉진시켜 준다. 그렇게 해서 이런 것들을 종합을 해 보면 이제 여름 감기, 혈류 개선이 안 되고 어떤 그 바이러스성으로 인해서 오는 냉방병이라고 하죠. 냉방병에 쓰이는 제제라고 하겠습니다. 이 냉방병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원인이 됩니다. 첫째는 급격한 온도 변화에 의해서 혈류 순환에 혈액 순환에 장애가 생기는 것. 두 번째는 호흡기로 바이러스나 세균이 들어와서 오는 몸살이나 폐렴 증상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곽향정기산이 이제 해당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물론 고온 발열이 오면 조금 더 다른 제재로 바뀌겠죠. 어쨌거나 이런 식으로 한약 제재를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열람하는 이제 제가 앞에서 한번 강의 드렸다시피 종합 소화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소식제가 들어있고 말 그대로 소화 효소제가 들어있고, 그다음에 이 간에 작용을 해서 담즙 분비를 촉진을 해서 이제 간 기능 개선을 통해서 소화 촉진 작용도 한다. 그리고 이기제가 사용이 되어서 어쨌거나 비위장에
작용점이 많기 때문에 그만큼 위장 간의 혈행 개선이나 위장 간 운동을 촉진을 해준다라는 측면, 그리고 청열제가 쓰이는데 이 청열제 자체가 어떤 항균 항바이러스 작용을 한다. 음식 속에 있는 세균을 좀 억제를 해준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 소화제다. 그리고 반화사심탕은 이제 말 그대로 반화가 들어가면서 점막 보호 효과가 있다. 보시다시피 이제 비위장에 작용을 하죠. 따뜻하게 작용을 하고, 이렇게 따뜻하게 작용을 합니다. 반화. 그리고 이제 보기제가 사용이 돼서 기본적으로 신진대사를 촉진을 시켜준다. 이렇게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경성 위염, 이런 소화불량 이런 데 이제 사용이 된다. 특히 이제 점막 보호 효과가 있다라는 것 자체가 이제 속쓰림을 동반한 소화불량에 쓰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서도 몇 번 보여드린 이제 비교표인데 이런 식으로 한약재제들 비슷한 카테고리에 있는 한약재들의 이런 성분 비교표를 통해서 각각 한약재제들이 어떤 차이점을 가지는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대황이 어떻게 쓰였느냐, 보기제가 어떻게 쓰였느냐, 그리고 시효가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청열약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식으로 활혈 거약이 있느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한약재제들을 비교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쪽은 이제 심혈관계에 작용을 하고 이쪽은 이제 부인과에 작용을 합니다. 똑같이 혈액 전체적으로 보면 혈류 개선, 혈액 순환에 관련이 되지만 이쪽은 고혈압이라든가 심장과 관련된 쪽이고 이쪽은 이제 월경불순 이런 이제 부인과 쪽에 관련된 겁니다. 큰 차이를 보면 이제 활혈 거약에 사용되는 것, 그리고 이제 용골모료, 그래서 이제 이 신경 안정 효과가 있는 것, 이게 또 차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청열제가 사용되는 것, 이런 몇 가지 차이들이 있습니다. 어쨌건 요거는 강론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거 이제 한약재제를 또 직접적으로 한번 비교를 해보면 사역산과 사망사심탕입니다. 사망사심탕은 보시다시피 극단적으로 차가운 성질의 약재들이 있죠. 이렇게 극단적인 어떤 패턴을 보이는 한약재제들은 급성으로 쓴다고 보시면 됩니다. 단기간에 급성으로 쓴다고 보시면 되고, 차갑다라고 하는 것은 열이 순식간에 너무 많이 올랐을 때 빨리 열을 꺼트려야 된다라는 어떤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이제 건강한 체질에 쓰게 되는데, 건강한 체질에 어떤 심혈관 쪽에 급성질환, 특히 고혈압성으로 오는 뇌동맥류 같은 경우 사망사심탕을 임시로 급한 대로 쓸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위장 간에 대장, 위장에 차갑게 작용하기 때문에 복용하다가 설사를 하면 잠시 멈춰야 되겠죠. 거기서 더 먹게 되면 오히려 탈진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어떤 측면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역산은 똑같이 이제 어떤 약간 스트레스성으로 오는 어떤 고혈압 동반 증상에 쓰이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렇게 극단적으로 차갑진 않습니다. 서늘한 성질의 어떤 약재들이 사용은 되지만, 그래서 서늘한 성질이기 때문에 열성 체질에 쓰고, 그리고 간과 비장에 쓰이는데, 특히 여기서 이제 시효가 쓰인다라고 했을 때는 기본적으로 어떤 스트레스로 인한 어떤 증상에 쓰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로 인한 문맥순환에 문제가 생기면서 위나 흉통이 오는 경우, 그리고 협심증이 와 비슷한 증상이 올 때 사역산을 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다이어그램이 모든 것을 다 설명해 주진 않지만 1차적인 어떤 이런 것들은 파악해 줄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감초탕과 영계출감탕입니다. 두 개 다 이제 어떤 혈류에 문제가 생겼을 때 쓰는데, 결론적으로 자감초탕은 이제 심계항진이라든가 또는 부정맥이라든가 심장의 운동이
어떤 비정상적일 때 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정맥이라든가 그리고 어떤 그 심장에서의 어떤 박출량이 너무 약해졌을 때 이렇게 쓴다고 할 수가 있겠고, 연계출감탕은 이제 기립성 저혈압에 쓰인다라고 비교할 수가 있는데, 연계출감탕은 굉장히 구성이 단순합니다. 단순한데 이제 복령이 사용되었다는 것. 감초, 백출, 계지는 이제 많이 쓰이는 건데, 사실은 복령이 이수삼순약이기 때문에 이수삼순약은 기본적으로 이뇨작용을 하는데, 이때 이수삼순약이라고 하는 것은 신장이나 방광에 작용을 하면 이뇨작용을 하지만 이렇게 이제 심장이나 비장에 작용을 할 때는 이쪽 복부에 어떤 저류가 되어 있는 담음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저류가 된 체액을 이렇게 해소를 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혈류에 어떤 문제가 생겨서 이 복령이 그 복부에, 상복부에 있는 혈류를 개선을 시켜주면서 감초, 백출이 기본적으로 이제 계지, 감출, 백출이 심박출량을 좀 향상을 시키면서 혈액순환을 원활히 돌려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복령이 굉장히 이제 영계 출감이니까 복령, 계지, 백출, 감초 네 가지 약재의 이름을 딴 어떤 구성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단순하지만 어떤 한약재의 원리를 잘 보여주는 이런 처방이라고 하겠습니다. 자감초탕 같은 경우는 자감초 자체가 굉장히 강심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심박출량을 조절을 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위장의 작용점이 많죠. 비위장의 작용점이 많다는 것 자체가 체력이 저하된 상태. 그래서 체력이 저하된 사람의 어떤 심기항진이라든가 부정맥이라든가 허혈성일 때 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액승기탕과 계지복령만의 차이입니다. 이 두 제제 모두 이제 월경정 증후군에 사용이 되는데, 월경불순, 월경전 증후군에 사용이 되는데, 이렇게 차이를 보시면, 다이어그램의 차이를 보시면, 뭐가 먼저 보이시는지 한번 볼까요? 보시면, 이렇게 먼저, 비위장이나 대장에 이제 차갑게 작용을 한다. 이렇게 비위장과 대장에 차갑게 작용하는 것이 이제 대환과 망초인데요. 물론 간에도 차갑게 작용을 하고 심장에도 차갑게 작용을 합니다. 이렇게 차갑게 작용한다는 것 자체가 이제 열을 내린다라는 의미를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계지복령화는 이렇게 차가운 약재는 없습니다. 이런 이제 차이가, 첫 번째 차이가 있겠고요. 두 번째 차이를 한번 보시면, 계지복령환 같은 거는 그래도 이렇게 약간 따뜻한 성질의 어떤 약재가 보이죠. 계지라던가 이렇게. 근데 도액승기탕 같은 경우는 아예 따뜻한 성질의 약재가 아예 없죠. 이런 차이. 그렇게 봤을 때 이 계지복령환 같은 경우는 이제 냉증을 동반하는 혈류 장애를 동반하는 어떤 월경불순에 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작약이라고 하는 것이 혈류를 이제 흉복부로 끌어올리면 이 복령이 그 심장과 비장에 작용을 해서 정체된 혈액을 순환을 시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계지가 작용을 해서 어떤 심장에 원활한 어떤 그 혈액 공급, 심장에서 원활하게 혈액을 공급을 시켜주는 이런 역할을 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냉증 혈류 장애 때문에 오는 냉증을 동반하는 월경불순에 쓴다. 목단피나 도인도 다 마찬가지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목단피 같은 경우는 심장에 차갑게 작용하는데, 심장에 차갑게 작용한다는 거는 사실은 심혈관, 심장 쪽에 어떤 혈관을 확장시켜 준다라는 의미를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지가
심장 운동을 촉진을 하면 목단피가 그 혈류가 원활히 분산될 수 있도록 혈류 확장을 해준다. 그리고 작약이 그 혈류가 흉복부로 모일 수 있도록 해주고, 복령이 그걸 통해서 이제 정체된 혈류를 돌려준다. 뭐 이런 식의 어떤 구성이 되겠습니다. 도인은 이제 활혈 거약이니까 어떤 혈액 중에 있는 어혈을 제거를 해준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제 가운데서 원활히 혈류가 개선이 되면서 말초 쪽의 혈류까지 다 순환을 시켜주는 이런 원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액승기탕은 이제 이렇게 차갑게 작용을 한다는 것 자체가 염증을 억제해 준다라는 그런 걸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특히 망초 같은 경우는 이 대장에 작용을 하죠. 그래서 장 뇌축이 작동하는 이제 처방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 기능을 정상화시켜서 어떤 뇌의 어떤 문제를 해결을 한다. 그래서 심리적인 불안, 그리고 열이나 변비를 동반하는 월경정 증후군에 쓰일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분명히 차가운 약재들이 있기 때문에 도액승기탕은 너무 냉증 있는 사람한테는 쓰면 안 되겠죠. 이런 차이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마찬가지 성분 비교표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혈제를 사용했느냐, 이수삼순약을 사용을 했느냐, 청열제가 들어가느냐, 이렇게 그다음 활혈 거약을 쓰느냐, 이렇게 비뇨 생식기에 작용하는 이런 제제들이 되겠고요. 요건 이제 앞에서 한번 설명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용담 사간탕과 절영탕 역시도 이렇게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비교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용담 사간탕 같은 경우는 이제 차가운 약재들이 있다. 그리고 청열제가 있다. 그래서 염증성 질환에 염증성으로 오는 어떤 방광염의 비뇨기 염증성 질환에 쓸 수가 있겠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절영탕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신장과 방광에만 작용을 하고 청열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뇨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신장 결석처럼 비세균성 염증 그런 식의 이제 이뇨작용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이 소요산 온청음, 이것도 이제 갱년기 증상이나 월경불순에 쓰는 이제 부인과 질환인데요. 보시다시피 온청음은 이렇게 차가운 성질의 청열제가 많이 들어 있습니다. 청열제가 많다는 것 자체가 열을 낮춘다, 간열을 낮춘다. 그래서 흥분을 잘하거나 열이 올라오는 이런 어떤 증상을 동반하는 월경불순이나 갱년기에 쓴다라고 아주 단순하게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가미소염기산 같은 경우는 이제 비위장의 작용을 많이 하죠. 비위장의 작용점이 많다. 그리고 간, 심장에 다 작용을 한다. 심장에 작용을 많이 한다는 것은 물론 심장의 기능을 원활히 한다는 의미도 있겠지만 한방에서는 심장이 어떤 정신질환과 연관성을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신경과민, 그래서 신경과민성이 있는, 그리고 비위장의 작용을 하기 때문에 약간은 체력이 좀 약한, 그리고 어쨌거나 여기도 치자라든가 CO처럼 서늘한 약재가 쓰여 있기 때문에 몸에는 약간 열감이 있는 이런 체질에서의 어떤 월경불순이나 갱년기에 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특징적인 건 이제 3초, 심초에 작용하는데 이게 CO죠. 특히 CO가 쓰였다는 것 자체는 이제 정신적인 신경과민이나 어떤 신경과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다이어그램을 통해서도 이해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물론 다이어그램만 가지고는 좀 부족합니다. 각 생약제들은 본초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도 봐야 되고, 그리고 유사 그 한약제제들을 비교를 통해서 또 보면 조금 더 분명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또 나름의 비교 포인트, 약사님들마다의 비교 포인트를 가지고 계시면 굉장히 상담하고 또는 약제를 권할 때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가 있습니다. 쉽게. 그래서 마황을 사용했느냐, 청열제를 사용했느냐, 이런 식으로 다양한 비교 포인트를 찾아서 정리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이제 제가 또 저희 셀코디라는 회사를 통해서 이 다이어그램과 비교표를 활용을 하고 저희 이제 학술팀이나 디자인팀을 통해서 이런 걸 만들고 한약재재 구성을 이해하고 또 유사 효능의 한약재재들을 비교를 해서 실질적으로 빨리빨리 적용할 수 있는 이런 자료들을 만들어내서 이제 병증에 대해서 바로바로 빨리빨리 이렇게 찾아낼 수 있는 이런 방법적인 거를 약사님들에게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해드리면 약사님들께서는 그걸 통해서 실제로 환자의 적응증에 바로바로 적용할 수 있는 것. 그건 이제 약사님의 몫인데, 이런 식으로 한약재들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연구 개발해서 그렇게 전달해 드리는 것이 제 중요한 목표고, 저희 셀코디의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이제 국내 한약재재는 상당히 위축되어 있고, 특히 약국 한약재재는 더 위축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약재재는 많은 장점이 있고요. 그래서 다양한 제형의 제품을 활용을 하고, 또 한약재재 거부감을 해소하면서 한약의 적응증, 다양한 적응증에 적용을 해서 치료 효율을 높이고 환자가 쉽게 복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통해서, 그리고 한약재재를 약사님들께서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해서 약사님들께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셀코디 홈페이지에 오셔서 회원가입을 하신 약사님들, 그리고 회원가입을 하지 않은 약사님들께서는 또 다른 루트를 통해서 회원가입을 하시거나 해서 저희 셀코디에서 제공해드리는 그런 좋은 자료를 활용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10강에서 마지막 OTC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부도하게 말씀을 드리고, OTC 개론이 끝나면 다시 강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강은 좀 짧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